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러일 전쟁 3부입니다. 일본은 리순 공방전과 봉천 전투에서 승리하며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러시아로부터 빼앗아갔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최후의 반격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발트에서 오고 있던 러시아 최강 함대 발틱 함대였습니다. 발틱 함대의 사령관 로제스트 벤스키 중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고 있는 극동 러시아 해군과 합류하여 일본과 싸울 생각이었는데요. 발틱 함대가 거의 다 도착하자 일본 해군은 바다에 매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발틱 함대를 기습할 작전이었습니다. 도고 헤이아치로가 지휘하는 일본 함대는 한국 남해안의 진해만에 주둔하고 있었죠. 바다 위에서 기습된 해협이 가장 적합한데 다만 발틱 함대가 무슨 바다에 나타나 무슨 해협을 지나칠 것인가를 알아내는 게 문제였습니다. 일본 해군 장교들은 하나같이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의 해협 소야 해협을 막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총사령관 도고 헤이아치로는 남해안과 쓰시마 섬 사이의 쓰시마 해협을 고집했습니다. 발틱 함대는 과연 도고 헤이아치로의 예상대로 쓰시마 해협에 나타났습니다. 1905년 5월 27일 새벽에 일본 해군은 발틱 함대가 쓰시마 해협으로 오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곤 곧바로 출항했습니다. 27일 오후 시간대에 발틱 함대 본대가 쓰시마 해협을 지나고 있었고 일본 해군을 조우했습니다. 도고 헤이아치로의 지휘에 따라 일본 함선은 배를 돌려 측면이 앞으로 향하게 진을 치고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었죠. 러시아 발틱 함대 37척, 일본 해군 총 89척이었습니다. 전함은 러시아 발틱 함대가 더 많았는데 일본 함대에는 순양함, 구축함, 어뢰전 그리고 기타 함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 함대는 발틱 함대가 올 것을 예상해 미리 가로로 진영을 짜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해전은 주로 포대가 집중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측면을 적을 향하게 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발틱 함대는 이동 중이었기에 정면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고 일본 함대를 조우했을 땐 이미 일본군은 배를 측면으로 돌려 공격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죠. 발틱 함대는 배를 측면으로 돌려 전투태세를 갖추기 전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군인들은 지금 지구 반바퀴를 돌고 오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러시아 해군 정예병이라 한들 얘네 지금 유럽에서 아프리카 들고 인도양 가로지르고 겨우 아시아까지 몇 개월을 항해하고 온 부대였으니 안 지쳐있는 게 더 대단한 거죠. 또 전쟁에서는 대가리부터 노리면 된다고 도고 헤이아치로는 발틱 함대의 기함과 발틱 함대의 사령관들 함선을 위주로 집중 포격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함대 21척이 침몰했고 7척은 납포되었으며 3척 정도만 도주에 성공해 쓰시마 해전도 일본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반면 일본 함대 측 피해는 어뢰정 3척 침몰이 전부였습니다. 사상자도 1000명이 채 안 됐죠. 러시아 발틱 함대는 사실상 전멸이었고 쓰시마 해전의 패전으로 러시아는 더 이상의 희망을 걸 부대도 작전도 없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패배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시마 해전의 승리로 도고 헤이아치로는 일본 해군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도고 헤이아치로는 확실히 명작은 명장이었습니다. 그는 쓰시마 해전에서 잡은 포로들을 아주 잘 우대해 주었으며 병사들로부터도 인기가 많은 사령관이었습니다. 전투에 임할 때도 도고 헤이아치로는 항상 기함에 탑승하여 최선두에서 함대를 지휘했는데 이렇게 도고 헤이아치로의 지휘술이 신화화되고 우상화된 게 이게 또 일본인들 특유의 사무라이 정신을 자극해서 향후 최고 사령관이 기함에 탑승해서 최선두에서 지휘하는 함대 지휘 방식이 전통으로 굳혀졌고 이는 훗날 태평양 전쟁 때 역효과를 내기도 했답니다. 또 도고 헤이아치로 하면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누군가 도고 헤이아치로를 일본의 넬슨 제독 그리고 일본의 이순신이라고 비유하자 도고 헤이아치로가 넬슨과 자신이 비교가 될 수는 있어도 이순신은 차원이 다른 넘사벽이라며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죠. 다른 일설에서는 누군가 도고 헤이아치로에게 역사상 어떤 해군 지휘관을 가장 존경하냐는 질문에 도고 헤이아치로는 한국의 이순신을 꼽으며 자신은 이순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매우 유명한데 그저 전해지는 일화일 뿐 정확히 어떤 자리에서 말했던 건지 그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답니다. 한편 리순 공방전과 봉천 전투에서 활약했던 노기 마레스케는 너무 많은 병사들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할복으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쓰시마 해전은 일본의 결정적인 승리였고 또 쓰시마 해전으로 러시아도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었지만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쓰시마 해전 이전 리순 공방전과 봉천 전투에서 일본군이 모두 이겼어도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인명 피해뿐 아니라 국가 재정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쓰시마 해전에서 승리하며 일본이 기세를 잡았기에 이때 국제협상으로 전쟁을 마무리하자고 일본 내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할 국제적 동의를 받아가고 있었는데 1905년 5월 쓰시마 해전 이후 7월 일본의 가스라 다로 총리와 당시 전쟁부 장관이었던
미국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사이에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화하는 것에 대해 상호 동의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미략을 체결했습니다. 이 미략이 미국에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필리핀을 원하는 미국인데 일찍이 청일전쟁 이후로 대만을 식민화한 일본이었기에 일본이 충분히 대만을 넘어 필리핀까지 넘볼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미략으로 일본은 미국령으로 삼는 필리핀에 대해 넘보지 않는 대신 미국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기로 한 거죠. 미략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아니었고 그것도 모르고 고종 황제는 러일 전쟁 이후로 계속 미국에게 원조를 요청했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죠. 그리고 8월 일본은 영국과 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해서 향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러일 전쟁의 구두점을 찍는 조약으로 9월 일본의 요청에 따라 미국이 중재하여 미국 뉴햄프셔주 포츠머스라는 곳에서 러시아 강력평의회 의장 세르게이 비테와 일본의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가 만나 강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하며 요동 반도의 리순과 다롄을 일본이 조차받기로 하였으며 남사할린 섬도 일본이 가져갑니다. 단 러시아는 일본에게 전쟁 배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9월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러일 전쟁은 끝이 났고 그간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싸운 청나라, 러시아, 일본의 3강 구도는 최종적으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본이 승리하였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아웃시킨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부터 한 달 후 1905년 10월 2차 한일협약, 우리에겐 을사늑약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시키고 자문기구로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초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였죠. 일본 정부 내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워낙 거물이지만 또 그만큼 일본 정부 내에서 걸리적거리기도 하는 존재여서 차라리 대한제국의 좋은 직책으로 보내는 편이 서로 편했습니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에 의해 죽지만요. 그러나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여 일본 국내 여론이 마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일본에게도 큰 출혈을 야기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근대화와 더불어 경제 방면으로도 산업화를 꾸준히 진행해왔는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의 군수산업과 중공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후쿠오카에 있었던 야하타 제철소는 당대 일본의 최대 규모의 제철소로 일본 내 철강 생산의 90%를 담당하고 있었죠. 이러한 중공업의 발전은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 러일전쟁 때 일본이 퍼부은 돈이 감당이 안 될 수준이었고 또 일본은 전쟁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보니 러일전쟁으로 일본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도산되었고 큰 규모의 자본을 갖춘 대형 기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재벌 그룹이 이때 형성되었죠. 아무튼 이 러일 전쟁으로 전쟁 배상금만 받으면 경기 침체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전쟁 배상금을 받지 못하니 분노한 민중들이 1905년 도쿄의 히비야 공원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민중들의 분노심이 폭발해서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시위대들은 각종 관공서를 방화하고 다녔고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 정도였습니다. 시위는 약 3개월간 진행되었고 그간 2,000명이 검거되었다고 하죠. 산업화, 중공업 발전, 경기 침체, 삼박자가 나타나면 늘 거론되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 문제입니다. 아직 노동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라 이 노동자들 처우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비인간적인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회 지식인들이 이들을 돕고 쟁의와 투쟁을 부추기면서 사회주의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일본 사회당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1906년 가스라 다로 내각은 물러나야만 했으며 온건파 중 한 명이었던 사이온지 김모치가 12대 총리로 부임. 사이온지 김모치 총리는 일본 대 분노와 불만을 러시아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한제국으로 돌려버립니다. 때마침 1907년 외교권이 박탈되었던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특사 3인을 파견했는데 이것이 발각되어 일본 정부는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 황제를 옹립했습니다. 그리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1908년 강경파였던 가스라다로가 다시 13대 총리로 복귀했습니다. 강경파 가스라다로는 1910년 대한제국 내 친일파들과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을 내세우며 한반도를 완전하게 식민화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본격적인 일본 근대시대의 말을 열었던 메이지 덴노가 죽었습니다. 메이지 덴노의 아들 다이쇼 덴노가 즉위하는데 이로써 일본사는 메이지 시대에서 다이쇼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